네, 지금부터 100일의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별표 100만 개죠. 자, 쌤이 기본 강의 때 여러분께 항상 강조했죠.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전산회계 2급뿐만 아니라 전산회계 1급, 전산 세무까지 나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빈출입니다. 그냥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와 주화와 같은 그런 통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이들, 통화 대용 증권이 있는데, 이 통화 대용 증권은 기본 강의 시간 때 쌤이 뭐 자기하수표, 우편한 증서, 타임 밸런스표 뭐 등등 여러 가지 쌤이 필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성자산에는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이렇게 두 가지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었죠. 자, 얘네들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얘를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행히 여기서는 현금만 물어봤기 때문에 통화, 즉 지폐 주화와 통화 대용 증권이 자, 증권에 속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폐 주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에 속하는 것을 암기하셨다면 당연히 고를 수가 있겠죠. 누가 있습니까? 가의 자기하수표, 그 다음에 라의 우편한 증서이죠. 정답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받으러면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고요. 당좌 차월은 부채이죠. 그쵸? 당좌 예금의 한도를 초과했을 때, 그쵸? 은행한테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빼쓰는 거죠. 나중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가와 라인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자산과 부채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비유동은요? 얘는 그렇죠.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 갚아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1년 이내고 얘는 이제 1년 이상이죠. 그쵸? 그럼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자, 여기 둘 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년 이내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럼 둘 다 1년 이내니까 둘 다 유동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가도 유동이고 나도 유동이에요. 그럼 답 나왔네요. 1번 아닙니까? 유동 되어 있는 건 1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1번은 또 뭐예요? 1년 이내 자산 되어 있고 2번은 나는 1년 이내 부채되어 있으니까 그냥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예, 쉬운 문제였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거래 내용에 대하여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여기 쌤이 필기를 좀 해놨는데, 자, 참고사항 하나 좀 적어주세요. 자,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하고 혼합거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쌤은 이 내용을 기본 강의에서는 강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너무 좀 원론적인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들어요. 근데 가끔씩 기출에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그냥 이 기출 문제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교환거래부터 볼 건데요. 교환거래는 어떤 분기를 했을 때 아시겠죠? 양변에,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만 존재하는 거래가 교환거래입니다. 분개했을 때. 그러니까 분개했을 때 차변, 대변에 절대로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없다. 즉 자산, 부채와 자본만 있다. 그러면은 교환거래예요.
예를 들면 뭐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자, 둘 다 자산이죠. 수익과 비용이 없죠. 그 다음에 손익거래. 자, 손익거래는 자, 어떤 분기를 했을 때 차변이나 대변 한 곳에 수익, 비용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면 돼요. 예를 들면 대변에는 현금 나갔다 자산인데 차변에 보험료 비용이 있죠. 이렇게 비용이나 수익이 있으면 이거는 손익거래예요. 수익과 비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혼합거래는 뭐냐? 분기를 냈을 때 차변 대변 한 곳에 자산, 부채, 자본 중 하나,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중 하나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거래 나와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 자, 얘는 자산인데 얘는 비용이죠. 그러면 자산 하나, 수익 비용 중에서 비용 하나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그쵸? 혼합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분개하면서 어떤 거래인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박스 보겠습니다. 상품 판매 전 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150만원 구매하고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들어왔으니까 차변은 뭐다? 비품이라고 한 자산이 100만원만큼 증가하고 돈은 카드를 결제했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근데 얘는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을 쓸 수는 없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100만원 이렇게 대변에 분개하면 됩니다. 분개 다 했죠. 근데 비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산이고요. 자산의 증가. 미지급금은 부채잖아요. 부채. 맞죠? 부채의 증가. 그럼 이렇게 분개하니까 자산과 부채만 나와 있고 양변에 수익 비용이 한 개도 없죠. 양변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존재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존재하는 거래. 자, 이런 거래를 뭐라고 한다? 교환 거래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과 3번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개했을 때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부채의 증가니까 당연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를 가지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분개는 잘할 거예요. 하지만 이 거래의 종류가 조금 여러분께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 내용들을 좀 필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그쵸? 예, 지금 현재 유튜브 영상 일시정지를 하셔가지고 자, 이 내용들을 쌤이 깔끔하게 지어줄 테니까 이거를 하나 필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들은 알고 있죠. 일단 어떤 상품을 구입했다면 그 구입 가액에다가 그쵸? 자, 그 구입 가격 즉 그 대가에다가 자, 어떤 걸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입 시의 비용 즉 취득 시의 비용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럼 취득 시의 비용 몇 번이다? 네, 4번이네요. 상품을 수입했다는 얘기는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거죠. 맞죠? 구매했다는 얘기는 구입한 것이고 그게 취득이에요. 그럼 취득을 하면서 내가 세금을 냈다. 그럼 이거는 세금과 공가냐? 아니죠. 이때는 뭐다? 취득 시의 비용이니까 얘는 이 상품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재고자산 그 공부할 때 그렇죠? 순매입에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순매입. 자, 이 순매입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우리가 구했죠? 처음에 우리가 총 매입액에서 뭘 뺐죠? 매입 첫째 애누리 그쵸? 그 다음에요 환출 그 다음에요 매입 할인 뺐죠? 그쵸? 기억나십니까? 걔들이 얘들이잖아요.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걔들이 얘들이죠. 그래서 얘들은 취득 원가에다가 더하는 게 아니고 취득 원가에서 다 빼는 것들이에요. 공식만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이 5번 문제는 참고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결산 분계를 못 하시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결산부터 일단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산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력이 좀 되었을 때 그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다, 난 결산 잘한다. 그런 분들은 바로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다음 자료의 누락분을 반영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후죠. 이건 수정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기 전에는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다? 100만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두 가지에 그렇죠,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이자 비용이 있는데 기간 경과분이에요. 그럼 기간을 경과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쌤이 결산 문제 그 해설 강의할 때 경과란 말이 뭐라고 했죠? 단기분이라고 했죠. 경과는 쉽게 얘기하면 단기분이에요. 아시겠죠? 단기분. 별거 없어요. 그럼 미경과는 뭐예요? 미경과. 미경과는 내년 거 차기분이란 얘기예요. 차기분. 이해되겠죠? 그러면 단기분이 뭐다? 누락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비용을 지급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했는데 맞죠? 그걸 누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용 잡아야 되는데 비용 누락했으니까 뭐다? 얘는 비용을 플러스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요, 그만큼 이익 줄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단기의 비용이니까 요 이익에서 빼야 됩니다. 분계를 한다면은요, 차변은 뭐다? 네, 이자 비용. 네, 이자 비용이고 대변에 얘는 왜 이자 비용이 누락되었을까? 미지급 비용 안 주었으니까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만원, 여기에 2만원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지급보험료의 차기분 2월 누락. 무슨 말이냐?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자, 이 보험료가 단기분이 아니고 내년 거 차기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내년 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이거는 비용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비용의 소멸은 어느 변이다? 대변이죠. 그럼 대변의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얼마? 20만원. 줄어들고 얘를 차변은 뭐다? 내년 걸 미리 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선급 비용이 되겠네요. 선급 비용 20만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 구하려면요, 요 당기순이익에서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거나 아니면 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면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쉬운 거는 수익과 비용을 빼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자 비용은 차변에 있죠. 그럼 비용 발생이니까 비용을 빼고 얼마? 2만원. 그 다음에 여긴 이 보험료도 비용이죠. 그럼 선생님 얘도 빼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보험료가 원래는 차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보험료가 대변에 있죠. 보험료가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비용이 줄어들면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이 줄면은 그만큼 이익이 늘잖아요. 비용이 많으면은 이익이 줄지만은 비용이 사라지면은 그만큼 이익이 느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 더 해야 됩니다. 20만원만큼. 그러면은 100에서 2만원 빼고 20만원 더 하면은 118만원 나오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쌤이 이제 분계도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이게 좀 내공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결산 문제 완벽하게 이해 못하시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결산부터 일단 끝내고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의 대손상각비로 계산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 아니에요. 대손상각비예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무상태표에 1월 1일 날에, 그쵸? 1월 1일 날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얼마가 있었다? 네, 5만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또 이러시면 안 되겠죠. 아니 쌤, 대손 충당금은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에이, 원래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근데 보고할 때만 차변에 오는 거예요. 매출 채권에서 빼야 되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분개할 때는요,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 강의 때 쌤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쵸? 이거 자꾸만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일할 때는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하지만 결산 때 보고할 때는 차변에서 보고됩니다. 왜? 채권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건 결산 때 이야기고 평소에는 대변이에요. 대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10월달 거래처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한 매수채권이 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분개하는 게 아니지만 얘는 분개가 되죠. 그래서 얘를 분개하시면은요, 문제가 편해져요. 그래서 답안 보시면은, 자, 거래처 때문에 돈 떼었으니까 대변에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20만 원만큼 감소합니다. 얘를 그냥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변의 자산의 감소 20만 원. 그럼 쌤이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퍼스트. 그렇죠.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메꾸고 세컨드 뭐 한다? 나머지는 대손학비 비용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충당금이 현재 얼마가 있어요? 여기 대변에 5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 5만 원만큼 어떻게 한다? 이제 차변에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꾸고 나머지 15원만큼 뭐다? 메꾸어야 할 충당금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대손 삼각비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 15만 원.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결국은 대손 삼각비로 계산한 금액은 얼마이다? 15만 원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분개만 잘 이해하셔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손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대손에 대한 분개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손에 대한 분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대손에 대한 수업을 꼭 한 번 더 시청을 하시고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수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쌤이 그 기본 강의 때 그 상품 계정 그리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죠. 자, 그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상품 계정이 있는데 차변의 기초 상품 재고이익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순매입액이고요. 그리고 이걸 팔아버리면 대변에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되고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 재고이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 차변 대변 어차피 같으니까 전부 다 쌤이 100원씩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원씩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공식 알죠? 얘가 상품 매출 원가잖아요.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 이 100원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기초의 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 상품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외울 때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이 T 계정으로 암기하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면은 자,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감소하면 돼 있죠. 감소하면 돼 있죠. 감소하면 돼 있죠. 그럼 감소가 많으니까 얘를 한번 감소시켜 볼게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원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 80원이야. 그렇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100원이 아니고 120원 돼야 되겠죠. 왜요? 차변 대변 200원 맞추려면은 여기 100원, 100원, 200원이고 여기도 200원 합의되려면은요, 얘가 80이면 얘가 뭐다? 120 돼야 되겠죠. 즉 이 말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감소하게 되면은요, 무슨 소리다? 당연히 매출원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쌤이 물어본다고 계속 기본 강의 때 여러분께 설명 많이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기본 강의 때 쌤이 이 설명 정말 열심히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맞죠? 매출원가는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매출원가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어떻게 구해요?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잖아요. 그쵸? 그러면 순매출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원 정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키고, 아시겠죠? 자, 매출 총액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매출원가는 뭐다? 매출원가는 많아질수록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쌤이 왜 많아지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기말이 줄었잖아요. 기말이 줄면 매출원가가 100원보다 올라가니까 매출원가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매출원가가 커지게 되면은요, 이 커지는 매출원가만큼을 여기서 빼야 되니까 그만큼 이익은 줄겠죠. 그래서 결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은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그림으로. 응? 그림으로. 기말 상품 재고액이 뭐라고요? 계속 줄어들면은 매출원가는 커져요. 그래서 기말이 줄면 뭐다? 매출 원가는 커져요. 그냥 이거 암기하세요. 응? 이해했으면 암기하세요. 기말에 줄면 매출 원가는 커져요. 그럼 뭐다? 매출 총이익은 당연히 작아져요. 왜? 빼는 게 많으니까 이익이 작아지지. 안 그래요? 그쵸?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올바른 것은 뭐냐? 기말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뭐다? 그렇죠.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요. 기말 재고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증가하죠. 틀렸죠. 기말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지금 기말 재고 감소하는 바람에 원가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익은 줄었죠.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답은 두 개니까 다 두 개씩 있으니까 가하고 남은 건 누구다? 라가 있겠죠. 그래서 가라인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얘는 그럼 거꾸로죠. 기말 재고가 증가한대요. 그럼 보세요. 기말 재고가 80이 아니고 만약에 120이었다. 그러면 합이 200원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80원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말이 이렇게 어때요? 올라가게 되면 이게 거꾸로예요. 기말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출원가는 어때요? 80원으로 또 주는 거죠. 매출원가는 줄어요. 그럼 매출원가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빼는 게 적겠죠. 그러면 이익은 올라가요. 반대예요, 반대. 아시겠죠? 그러면 기말이 증가하면 이익은 뭐다? 기말이 증가하면 이익은 증가한다. 그래서 기말하고 이익은요 서로 비례해요. 비례. 근데 기말하고 매출원가는 서로 반비례해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과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쵸? 좀 난잡한데. 자, 그래도 이 내용들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재고조사 파트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꼭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등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요, 어떤 자산에 대해서 취등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뭐냐, 인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산의 취등원가에 가산하는 건 뭐죠? 보통 취득 시의 비용이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자본적 지출도 있지만은 취득 시의 비용 정도만 기억을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 시의 비용이 아닌 게 뭐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시의 비용이니까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3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나중에 보고요. 자 3번하고 4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들도 취득 당시 취득 관련되어 있죠. 그럼 아무튼 얘들 둘 다 뭐다? 취득 시예요. 그럼 취득 시에 설치비, 운송비 전부 다 뭐다? 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왜? 취득 시의 비용이니까요. 그러면 취득 시의 비용이 아닌 게 누구예요? 바로 2번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매입 할인과 매입 애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 할인하고 매입 애누리는 내가 유형자산 같은 것들을 구입했을 때 만약에 할인받고 애누리 받았다. 그럼 이거는 취득원가에서 빼는 항목이죠. 재고자산하고 똑같아요. 빼는, 즉 차감하는 항목이지 가산하는, 즉 더하는 항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묻고 있으니까. 그죠? 자, 다음은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분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차변이 뭐냐, 대변이 뭐냐 이런 거 나오면은 막상 시험장 갔을 때 그냥 분개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란 말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에어컨, 선풍기, 난로, 뭐 책상, 컴퓨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비품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답지 보겠습니다. 분개하시면은 대변의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대변에 일단 감소하죠. 맞죠? 즉 비품 나가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그럼 차변은 뭐다? 보통예금 들어오면서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누구입니까? 보통예금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분개만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는 문제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이 분개가 쌤 전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그분들은 좀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기본적인 분개를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형자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지닌다. 들은 적 있죠? 기본 강의 때 쌤이 이거 무형자산의 정의로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어도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이 문제가 무형자산에 속하는 게 뭐냐 지금 그거 묻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무형자산 누가 있어요? 딱 봐도 답 나오죠. 소프트웨어. 정답은 2번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은 굳이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이 지문을 뭐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무형자산이 맞죠?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즉 무형자산인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으니까 그냥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개정 과목 조교 등록 가셔가지고 알고 있죠? 네, 여기에서 그쵸, 여기 무형자산 있죠? 이거 클릭하면은 여기 무형자산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니면은 여기 코드에다 클릭해가지고 F2 누르면은요, 그렇죠? 이런 박스가 떠요. 이때 뭐 소프트 엔터 치면은 요 뒤에 검은 색깔 커서가 무형자산 라인에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227번은 무형자산의 라인이니까 아, 얘가 답이구나. 그렇죠? 나머지도 이제 하나하나 넣으시면 되는데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날 때 하는 거지, 이런 거 계속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마냥 꿀팁인 것 같지만 꿀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더 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건 암기하자. 그리고 이런 거는 모를 때 사용하자.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설명 안 하면은요,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쌤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그럴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암기하자. 자, 다음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 중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1, 2, 3, 4번을 보니까요, 전부 다 부채예요. 그럼 부채는 첫 번째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를 먼저 배열해야 되고, 나중에는 1년 이상 갚아야 되는 비유동부채를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근데 2번의 예수금, 3번의 미지급금, 4번의 선수익은 얘들은 뭐죠? 그렇죠. 유동부채예요. 근데 사채는 쌤이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 범위는 아니지만 사채는 그냥 비유동부채입니다라고 쌤이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다 싶은 분들은요, 마찬가지 여기에 개정 과목 정등록 가셔가지고 또 이거 하시면 돼요. 또 그렇죠? 근데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 비유동부채 사채가 있구나. 그럼 얘가 맨 나중에 배열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노가다 해야죠. 뭐 여기다가 F2 누르고 하나하나 다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채도 조회하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방금 뭐 있었죠? 문제에서 예수금, 미지급금. 그럼 예수금도 조회를 해요. 그럼 예수금 조회하면은 예수금이 숫자가 254죠. 맞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조회하면은 숫자가 잠시만요. 미지급금을 여기로 좀 갈까? 여기서 좀 조회할게요. 자, 미지급금을 이렇게 조회하면요. 여기 보이시죠? 253번이에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을 조회하면요. 여기에 263번이에요. 근데 사채를 조회하면요. 291번이죠. 그럼 이때요. 여기에 숫자를 다 적어가지고 있잖아요. 코드 넘버가 제일 큰 거. 사채가 291이었죠. 얘들은 전부 다 291 밑에였죠. 그러면 사채가 코드가 제일 크니까 코드가 클수록 맨 나중에 배열되죠. 그래서 코드가 큰 거 사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런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쌤이 얘기 드리지만 좀 암기할 건 암기합시다, 여러분. 네.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코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맨 아래 나중에 배열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용하자였는데 정말 기억 안 나면은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자, 하지만 암기가 최선이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 기초의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외상매입금의 기초의 잔액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외상매입금 계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통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자, 우리 기초과정에서 배웠죠. 얘는 부채이기 때문에요. 항상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대변은 뭐다? 갚을 거. 차변은 갚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대변은 갚을 거예요. 부채는 원래 자리가 대변이니까. 근데 갚아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급을 했거나 또는 뭐다? 상환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갚아버리면 차변, 갚을 게 생기면 대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항상 대변에요.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외상을 추금에 발생 금액이 항상 대변에 적힌다라고 생각하시고 갚아버리면 이제 지급액이니까 차변에는 지급액 그리고 기말에 아직까지 못 갚은 거는 이제 차변에 기말의 잔액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기초에 얼마가 있었느냐. 기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번 연도에 갚지 못하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 연도에 또 내가 물건 매입할 때 발생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뭐다? 외상매입금의 증가액이죠. 증가액. 한마디로 증가액이에요. 그러면 증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갚아버리면 차변의 지급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말까지 못 갚은 거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변의 기말의 금액이 적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문제는 기초의 금액이 얼마이냐를 묻고 있잖아요. 그럼 기초의 금액이 물음표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기 외상으로 100만원만큼 매입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외상값이 증가했죠. 즉 갚을 게 증가했죠. 그럼 저거를 대변에 100만원 이래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상매입금 중 환출액 이게 이제 별표예요. 이게 뭔데요?
자, 이거는 여기 안 나와 있죠. 얘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빼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원치를 구입을 했는데 5만원만큼 상품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내가 환출, 즉 반품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100만원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 5만원만큼 엉망이니까 5만원 빼고 95만원만큼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95만원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 100만원 놔놓고 여기 밑에다가 5만원만큼을 환입으로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는 설명해 놓았는데 환출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풀이해 놓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95만원으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매입금 지급액은 110만원이니까 여기에 110만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110만원만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갚을 게 이만큼 있었는데 110을 갚은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까지 뭡니까? 30만원만큼 못 갚고 남아있는 거죠. 맞죠? 그럼 도대체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110만원 갚았는데 갚고 나서도 아직까지 갚지 못한 게 기말에 30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래 갚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더한 140이죠. 그러면 대변도 140이 돼야 되겠죠. 근데 95원은 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금액이 뭐다? 기초의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게 얼마냐 그 얘기예요. 140이 되려면은 45만원만 더 하면 되겠죠. 여기도. 어차피 차변과 대변은 그때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게 45가 있었고 이번에 생긴 게 95인데 그 중에 110을 갚았어요. 맞죠? 그래도 아직까지 30을 못 갚는 바람에 30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기초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45란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쌤처럼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 답지처럼 매입 환출을 이렇게 5만원 놓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퉁치면은 95만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구조는 대변에 항상 기초의 잔액, 그쵸? 그 다음에 단기에 물건 매입하면은 항상 발생액이 나온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갚아버리면 지급액, 갚고 남은 거는 기말. 이렇게 네 가지의 왁구를 꼭 기억하시면은 기억하시고 나서 이 외상매입금 계정을 그냥 암기해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개인 회사인 대성상사의 기말 자본금이 51만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단기에 인출금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출금 기억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 사업자가 자기 회사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쓰는 돈을 인출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인출금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초의 자본금이 있고 추가 출자가 있고 총 수익이 있고 총 비용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은 어떤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느냐?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기초 과정에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그쵸? 그 시점을 기초 1월 1일과 기말 12월 말일 거 두 개를 꼭 비교해 가지고, 자, 이 재무상태표를 쌤이 작성하라고 했죠. 그러면 차변의 기초의 자산에서 대변의 기초의 부채를 빼면은 기초의 자본이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 차변의 기말의 자산에서 대변의 기말의 부채를 빼면은 당연히 기말의 자본이 나오죠. 그쵸? 그럼 우리가 기말에는요, 단기 순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 자,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요?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되는 겁니다. 쌤, 문제는 인출금으로 보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정 기간, 그 기간이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그러면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쌤이 IS라고 했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원칙은 차변의 비용이고 대변의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수익이 많으면 뭐다? 당기순이 나오고 비용이 많으면은 당기순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IS의 당기순이익은 누구와 똑같아? BS와 당기순이익과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쌤이 얘기 드렸죠. 자, 그럼 쌤이 이 말을 왜 하느냐? 자, 먼저 잘 따라오세요. 총 수익이 40만 원 있대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이해는 나중에 될 거니까 일단 따라오세요. 자, 총 수익이 4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여기다 넣을게요. 자, 총 비용이 29만 원 돼 있네요. 자, 29만 원만큼을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수익이 많으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낮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온다? 40에서 29를 뺀 얼마? 11만 원이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자료에서는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없고 기초의 자본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말의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의 자본이 51만 원이 있다는 뜻은 여기에 있는 이 자본이 51만 원이다 그 얘기고요. 자산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말의 자본이 51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의 자본은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100만 원 돼 있죠.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쌤이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은 단기 수익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말의 자본이 51만 원인데 기초의 자본이 100만 원이면 이거는 단기순 이익이 아니라 단기순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11만 원 나왔으면은 여기도 11만 원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의 자본이 51만 원이니까 기초의 자본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가 돼야만 11만 원만큼의 이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까요? 기말의 자본, 자본을 K라고 할게요. 자, 기말의 자본이 51만 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빼야만, 그쵸? 얼마를 빼야만 손익계산서에서 구했던 이 당기순이익과 똑같은 당기순이익이 11만 원이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얼마? 그렇죠. 4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51만 원에서 40만 원 빼야만 11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이 자본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40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기초의 자본이 중간에 수정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수정이. 그쵸? 그러면 수정이 되어가지고 이 자본이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이다? 40만 원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쵸? 자, 여기 있는 이 자본이 자 40만 원이 될 수가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는 수정된, 그렇죠. 수정된 기초의 자본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정된 기초의 자본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제 그걸 좀 볼게요. 자, 100만 원에서 추가로 이제 출자한 게 있다면요, 걔는 더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출한 게 있다면 걔는 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 쌤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죄송한데 좀 지울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자본이 100이었어요. 100. 맞죠? 자, 100만 원인데 중간에 이 기초의 자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수정된 기초의 자본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수정된 기초의 자본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래의 기초 자본에서 플러스 뭐다? 사장님께서 추가로 출자한 게 있으면 걔는 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뺏은 돈이 있으면 걔는 뭡니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의 자본에서 추가 출자를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뺏은 돈,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문제가 물어보는 인출금이에요. 그래서 이 인출금을 빼면 돼요. 추가로 출자한 건 더하고 인출은 빼면 된다. 그럼 기초의 자본이 원래 얼마였죠?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근데 추가로 출자하고 마음대로 뺏은 돈을 더하고 빼니까 수정이 된 기초자본이 얼마가 나왔다? 요 위에 40만 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40만 원 나오려면은 자, 추가 출자가 얼마입니까? 이건 문제 나와 있죠. 30만 원. 추가 출자가 30이라는 얘기고, 맞죠? 그럼 얼마가 이제 뒤에서 빼줘야만 40만 원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130에서 자, 얼마를 빼야만 40이 나옵니까? 그렇죠. 90만 원이죠. 그렇죠? 90만 원 빼면은 40만 원 나오잖아요. 130에서. 그래서 인출금이 중간에 얼마였다? 90만 원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분들은요, 자본 때 배웠던 수정된 기초자본 아시죠? 자, 이 개념을 한 번 더 기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원래 기초자본은 100만 원이었지만 중간에 출자하거나 인출하게 되면은 기초의 자본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바뀌어진 기초의 자본이 바로 수정된 기초자본이에요. 결국 정확한 단기 순이익을 구하려면은 기초의 자본을 빼면 안 돼요. 물론 얘들이 없으면은 기초의 자본이 그냥 답이죠. 기초의 자본이 뭡니까? 그냥 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얘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기초의 자본은 100만 원이 아니라 40으로 바라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걸 쌤이 여러분께 가르칠 때는 수정된 기초 자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수정된 기초 자본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를 구하는 공식은 기초 자본에서 출자액은 더하고 인출은 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영업손익에서 이 손익이란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손은 손실, 즉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이익이죠. 얘는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손익이란 말이 나오면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업비용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죠. 쌤이 얘기했어요. 그쵸? 결국 장사를 해가지고 생긴 비용과 수익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1번 봐봐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부금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 거고요. 맞죠? 그리고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서 사업용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3번의 영업부 직원의 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만 찾는다면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 거죠. 맞죠? 4번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는 얘기는 그쵸?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나온 거죠. 그러면 쌤 이거 3개는 비용인데 이거는 수익이니까 답은 4번입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왜요? 지금 얘는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묻고 있다는 얘기는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이 뭐냐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찾아야 되는 거지 뭐 하나가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자, 얘를 풀려면은 영업의 비용을 알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익의 경우에는요 상품을 팔잖아요. 상품 매출 외에는 거진다 뭡니까? 영업의 수익이에요. 쌤 기초과정 때 이야기한 적 있었죠. 근데 비용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비용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비용 중에서 맞죠? 이거를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하죠? 내공이 중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그래 얘는 장사가 아니니까 얘는 영업 외 비용이지 이런 게 다 금방 눈에 들어와요. 아시겠죠? 근데 혹시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쌤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영업의 비용 어떻게 외우죠? 기용실. 자, 기가 뭐예요? 기부금. 맞죠? 용은요 이자 비용. 실은요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것들. 그러니까 기부하거나 이자 주는 거는 영업이 아니에요. 무슨 손실 붙는 것들도 영업이 거의 아닌 비용에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자, 기부금 나왔죠? 맞죠? 자, 이자 비용 나왔죠? 그럼 이미 영업의 비용은 1, 2번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원들 월급 주는 거는 영업이에요?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이죠. 회사를 관리하면서, 쌤이 영업 비용이 다른 말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죠. 회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건 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누구이다? 3번이니까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예금에서 이자 들어오는 건 영업이에요? 영업 아니에요? 영업 아니죠. 그래서 기부하고 이자 주고 이자 받고 이런 것들은 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 주고 회식하고 광고하고 접대하고 이런 것들이 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느낌만으로도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13번, 14번, 12번 문제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쌤이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자, 매출원가 공식 아시죠? 어떻게 구합니까? 초순말.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원래에게 순이죠. 순 매입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을 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지만 쌤이 항상 상품 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암기하라고 쌤이 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죠. 그럼 상품 계정을 항상 뭐다? 차변에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순매입을 더하면은 이만큼이 창고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여기서 팔아버리면 대변에 뭐가 된다? 그렇죠. 그게 매출원가고요.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기초의 상품은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300대 있죠. 그럼 여기 300. 그쵸?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 팔다가 남은 게 넘어온 거죠? 2월 상품. 근데 이거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상품을 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한 게 얼마? 1000만 원. 이게 순매입이에요. 왜냐면은 매입한 물건에 뭐 하자가 있거나 해가지고 애누리 환출 또는 뭐 매입 할인 이런 게 없으면은요 그냥 이게 순매입이에요. 그런 게 있다면 빼야 되겠죠. 없으니까 그냥 1000만 원이 순매입이구나. 그러면 창고에 얼마가 있죠? 1300만 원치의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걸 쌤이 여러분께 뭐라고 했죠? 판매 가능액이라고 했죠. 지금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 1300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와 순매입을 더한 거를 판매 가능액이라고 해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본 강의 때 얘기해 줬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금액. 그러면 1300만 원치를 팔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팔았길래 기말의 상품이 창고에 300이 남았대요. 얼마를 팔았길래? 그렇죠. 1300에서 1000만 원 팔았겠지. 그러니까 300이 남았겠지. 그죠? 다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공식을 외우면은 좋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 상품 계정을 늘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그려보세요. 문제가 빠르게 풀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전산회계 2급 101회차 이론 문제 풀이는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